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는 또 앞을 향해 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돼요. 자, 저기 보시면, 자, 거기 이제 고죽도 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 정말 풀기 싫겠지만, 자,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풀어볼 겁니다. 자, 칠판 봐요. 자,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소설을 읽으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먼저 인물이 있고요. 자, 이 인물이 어떠한 사건에 의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은 자,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심리 태도적 반응과 그 다음에 행동적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머리를 딱 꿀밤을 줬을 때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태도적인 그죠?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지? 자, 요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이때 요렇게 벌어지는 이 하나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별로 읽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자, 시간과 공간. 자, 요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물, 그에 대한 반응, 반응의 원인. 일치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늘. 그러다가 운이 좋게 만약에 시간과 공간까지 어디에서 이렇게 맞아주면 가장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문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잖아요. 하나도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정말로. 적어도 장면은 끊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일치 문제에서 헤매거나 아니면 1번 문제 같은 경우 있죠. 전체 얘기. 그 전체 얘기에서 그게 안 보이고 이제 막 찾게 되는 거 막 위아래로 막 계속 눈알만 계속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고 촉박해지고 제대로 보지 않고 훑어보게 되면서 확실한 OX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신 같은 경우는 딱 잘라서 앞에 거 확인, 뒤에 거 확인이 되는데 평가원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평가원은 앞에는 개념어, 그 다음에 뒤에는 이것에 대한 해설이나 효과 의도. 그래서 충분히 뒤에 것만 보고도 90%는 풀 수 있는 게 평가원 문제예요. 그래서 내신은 지저분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야. 수능형일 뿐이에요. 미남과 미남형은 다르지. 미남은 진짜 잘생긴 거고요. 미남형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조승우를 닮았거나 안재욱을 닮았거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하지만 내가 미남이야? 아니야. 나는 그냥 미남형일 뿐이야. 이해가죠? 자, 그래요. 이해가지?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로소 평가원 문제를 우리가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어야 할 때는 자, 요러한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많이 했었는데 자, 보세요. 인물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하나의 장면에서는 한 번만 칩니다. 만약에 장면이 길어져서 인물이 저 밑에 나오면 엮어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심리 태도.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시에서는 우리가 정서를 우리가 물결로 많이 했었죠. 그렇지? 근데 시를 할 때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건데 물결로 안 해도 돼요. 시에서는 긍부만 확실히면 잡아줘도 돼요. 시는 긍정과 부정만 잡아줘도 괜찮아. 나중에 말씀드릴게. 행동적 반응. 보통 우리가 줄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행동적 반응으로 많이 줄거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영화 봤어? 그 영화 어땠어? 그러면 주인공의 행적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되게 아주 맛깔나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때 주인공은 가슴 아팠던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얼마나 슬펐겠어. 막 이렇게. 나 그거 보면서 너무 힘들었잖아. 막 서술자 개입 얘기도 하면서 막.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요거는 줄거리 정도입니다. 줄거리. 알겠지? 이런 밑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밑줄 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유 같은 경우는 얘만 체크를 잘 해놓으시면 이유는 무조건 보여요.
이유는 맥락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유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화살표로 가셔도 괜찮은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렇게만 체크해줘도 괜찮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죠. 즉 장면별로 끊어줘야 되는데 이 장면별로 끊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거 우린 장면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 장면 전환을 잘하면 인물의 반응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1번 문제 보니까 뭐 성격 변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치? 성격이 변화했어. 자, 인물의 심리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지?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반응은 뭐의 역할을 주는 거야? 사건이 영향을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성격이 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사건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장면이 전환되는 것은 우리 몇 가지? 자, 크게 시간과 공간의 TS.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런 말들 있죠? 한편, 이때, 어느 날. 이런 말들 나오면 무조건 앞에다 장면 전환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다 적어야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소설을 느리게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빨리 읽으면 안 돼요. 그걸 빨리 읽는 연습을 하게 되면 본인이 만족을 못 해요. 이해 가죠? 근데 느리게 읽는 친구들 공통점이 쭉 읽다가 어떻게 쭉 읽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표시라도 해놓는 거예요. 이해 안 가더라도 그 순간, 여기 순간만 이해하면서 표시해놔요. 그러면 선지에서 물어보는 건 표시한 것들 안에서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 표시한 걸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봐봐.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능이 총 10개 세트가 나와요. 10개 세트에서, 자, 총, 45문제죠. 물론 이제, 뭐시냐. 생각이 안 나. 자, 10개 세트라고 할게요. 그냥, 선택 과목까지 해서. 그러면 그거를 완벽하게 다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내 원래 읽는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본 적이 있어. 선지까지. 그랬더니 80분 중에서 몇 분이 끝났냐면 한 60분 정도 걸리더라. 60분. 그럼 20분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45문제 문제 읽어야지? 그리고 225개의 선지를 또 정오답을 판별을 해야지? 자,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이해가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수능이라는 게 제한된 정보 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어내느냐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100% 이해하고 푸는 친구는 대한민국에 한두 명 있겠다. 그 정도. 하나 쫙 읽으면 머릿속에 사진으로 아예 박혀있는 아이들. 그렇지? 그냥 천재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쭉 읽어가면서 체크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문제에서 보여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는 되게 신기하게도 이 위치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어느 파트가. 모르는데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의 원리대로 풀었더니 그냥 답이 나와요. 그럼 그거 찍고 가시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평가원이에요. 내신도 그런 형식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시공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모를 쳐놓으면 좋죠. 왜? 평가 요소거든요. 출제 요소입니다.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여서 사실성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천하무적 돼요. 자, 먼저 거기 문제 있을 거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1번 문제 같은 스타일이지. 여러분들이 봤던. 그렇죠?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최대한 체크하면서 풀어보세요. 자, 시작.
밑줄 물결 너무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했어도. 하지만 인물 체크는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 문항에서 재밌는 건 신기하게도 대비되는 선지가 있어요. 그걸 잡아줘야 돼. 헷갈릴 때는 그 대비되는 선지금 2개 안에서 잡아줘야 돼. 이따가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다 왔어. 이 녀석을 맞다고 했다면 이 녀석에 대비되는 선지를 찾아봐. 그게 정답이야. 완벽한 가드. 이거 지금 또 마찬가지. 이거 끊어야지. 늘 끊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지. 대화를 통해 끊어야 돼. 그렇지? 비약시킴으로써. 그렇지. 늘 끊어 읽어야 돼. 그래서 앞에 거 확인, 뒤에 거 봐.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야. 깔끔하잖아. 평가원.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 다 들려도 돼. 자, 같이 볼까요? 한동안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여기다 밑줄 물결 얘기해 줄 건데, 여러분들이 고3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 강의할 때는 내 거를 복사해서 바로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지, 그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볼게요. 고죽 동그라미, 지지 않았다 물결. 고죽 동그라미, 자, 지지 않았다 물결 잡습니다. 자, 그러면 왜, why, 이 이유를 생각해 줘야 돼요. 어차피 이유, 원인이 주제 요소니까. 그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근데 뭐, 보세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뭘 잡으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체크한 것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대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구성되냐면, 보통, 자, 이유와 원인이 앞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얘 의도 있잖아요? 의도가 뒤에 나와요. 소설이든, 특히 고전소설은 더 정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도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의도를 찾아서 이 대사에서 할 말. 우리 가끔 이런 거 하잖아. 친구들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 얘가 말을 되게 많이 여러분 얘기하잖아. 그럼 네가 말하려는 핵심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소설은 철저하게 정제돼서 올라오는 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유, 원인과 의도가 있을 때 의도에는 늘 밑줄 쳐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내용이 이해 안 가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 그거만 봐도 다시 한번 2번째 읽게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고죽도 지지 않았다. 그래서 의도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어요. 밑줄 쳐.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했단 말이냐? 여기다 밑줄 쳐야 돼요. 자, 그랬더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 핵심이 어디 있니? 얘는 이번에 좀 앞에 있네요. 그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여기다 밑줄. 그리고 뒤에가 예시죠.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둑가 있고 장인이나 야공의 일에도 현모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갈등. 됐습니까? 누군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갈등하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그렇지? 뭘로 갈등하는 거야? 대사를 통해서 갈등하는 거죠? 맞지?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 대사에는 인물의 성격이 나와 있다. 맞아, 틀려? 자, 대사에는 인물의 성격이 나와 있다. 맞아, 틀려? 무조건 맞는 거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기억나? 그치? 그 인물의 심리 성격 제시 방법에서 서술자가 개입하면 직접 제시고 서술자가 빠지고 대사나 어떤 묘사, 요약적 제시를 했을 때 간접 제시. 뭐라고요? 심리 성격 제시 방법이야. 그치? 그러니까 대사에는 당연히 뭐야? 인물의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맞는 거죠? 대사. 그리고 인물들의 생각 다른 말로 바꿀래? 의도. 그렇지. 대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죠? 1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첫 번째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중력. 그때였다. 고죽 동그라미. 자, 불의의 통증 밑줄, 엎드렸다 밑줄. 자, 분노한. 그렇지. 노한 물결 딱 잡으시고요. 누가 등장했어? 자, 석담센세. 자, 동그라미. 현재 인물 몇? 둘. 자, 그럼 왜 엎드렸을까? 자, 원인 찾아. 벼루 뚜껑을 집어 던졌다. 거기다 밑줄 쭉. 그렇지. 됐죠? 이것 때문에 엎드려진 거야. 자, 그래서 뭐가 나? 피가 나. 이 정도 돼야. 평가원에서는 이마에 피 정도 흘러야. 이 정도 돼야 첨예한 갈등이다. 라고 평가원은 정의를 내렸어요. 이해갑니까? 이 정도 돼야 첨예하다야. 알겠지? 첨예라는 것은 날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생님이 딱 보면서 평가원에서의 첨예한 대립이라는 건 피 정도 흘려야 되는구나. 헤모글로빈이 폭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첨예함이에요. 알겠습니까? 몇 번 날라가? 5번 날라가는 거예요. 갈등의 양상이 첨예하니까 당연히 긴장감이 고조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소설에서 긴장감 고조가 없는 소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내가 몰입하는 거예요. 그럼 몰입한다라는 것은 긴장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치? 저기 위기까지, 절정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을 소설에서의 긴장감을 시로 접목했을 때 우린 뭐라 그래? 시적 긴장감. 그러니까 시적 긴장감이 없는 시는 없다. 됐습니까? 시라는 것은 정서나 정서의 심화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시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은 바로 정서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읽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껴? 시 속에서의 긴장감을 느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맞는 거예요. 긴장감 고조는. 자, 그러면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대비되는 선지입니다. 자, 3번은 시간의 흐름이고요. 4번은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했다 그랬지. 그럼 시간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니? 그러니까 정답은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번 사이에서 끊어. 기준은 인과성입니다. 3번은 인과성이 있는데 4번은 인과성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 가니? 자, 그럼 좀 더 가볼까요? 자,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엎드렸습니다. 분노한 석담 선생이 벼루를 던졌어. 자, 뭐라고 얘기하니? 가거라. 이게 핵심이죠. 의도만 탁탁 체크해 놓는 거예요. 가거라.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한 인물이 빠져나갔죠. 그치? 그렇다면 그 길로 앞에다가 장면 전환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장면 전환 표시로 앞에는 두 인물의 갈등, 벼루를 던진고요. 그 다음에 자, 고죽은 어때요?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선 자, 고죽 동그라미. 다시 돌아온 것은
자, 밑줄 쳐.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그렇죠. 장면이 전환된 거잖아요. 자,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자, 앞에다 장면 전환을 써야 되는 거고요. 30여 년 전 네모 잡으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가 뭐니? 과거.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고죽은 아직 고죽 동그라미 장면 전환됐을 때 인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죽 동그라미 잡고요. 희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얼음을 만져보았다. 자,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이어지는 거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흉터가 과거 석담 선생의 벼루예요. 자,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 X, 두려움 X. 뭐니? 어디 물결쳐? 그리움에 물결쳐야죠. 그렇지. 스승이 그리워. 아버님 김군이 왔습니다. 자,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회상에서 깨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다 장면 전환해야죠. 추수 동그라미. 회상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자, 밑에 줄 물결쳐.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자, 그럼 왜 유별난 애정을 느껴요? 어디 밑줄 칠래? 눈으로 봐. 뭐 때문이야? 눈으로 쭉 보세요. 그렇지. 글씨 때문이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글씨 밑줄 쳐야죠. 그리고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밑에 두 번째 줄. 고죽에게는 남모를 감동을 주곤 했다. 여기다 밑줄 쭉 잡으시고.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시키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의 글씨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지? 자, 이게 전체 끝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그러면 3번과 4번 선지 중에서 3번 보자.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떤 자세하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30년 후. 봄에서 여름으로 가야 되는데 봄에서 가을 이런 거. 즉 비약 밑줄 쳐. 비약 밑줄 치세요. 비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생략, 두 번째 압축. 그렇죠? 비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생략, 두 번째 압축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 즉 시간의 흐름, 인과성을 얘기하고요. 4번,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입체감. 입체감이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건이 많이 바뀌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질문, 여기서의 사건은 몇 개? 이 소설에서. 2개죠. 중약 이전과 중약 이후.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한 세트로 나와요. 중약 전과 중약 후. 사건 2개로. 자, 그럼 넘어갈게. 한 줄 정리해봐. 병렬적 구성이란 자가 인과관계에 있지 않은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우리 어디서 배웠어? 이거 우리가 이번 내신에 있었지. 바로 뭐였죠? 여러분들 뭐 들어갔죠? 공방전이었나? 아니면 국순전이었나? 그렇지. 그게 바로 뭐니? 전체가 병렬.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그렇지? 인물의 행적 중심에. 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액자식 구성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액자식. 자, 액자식 먼저 설명 듣고, 자,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칠판 봐요. 자, 액자식.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것만 설명 표시해 줄래? 얘기해 줄래 그래. 자, 액자식 구조. 걱정하지 마세요. 액자식 구조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기를 통해서 이건 액자식이야 라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좀 모의고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EBS 연계 고3 때는 그래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알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액자식은 무조건 정보를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정보 없는 액자식은 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이 액자식이 나오게 되면 그 선지 무조건 넘어가셔야 돼. 알겠죠? 무조건 정보를 줍니다. 자, 그러면 액자식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외화와 자, 내화로 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화에서 주제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재밌는 건 보통 외화 같은 경우는요. 외화 같은 경우는 1인칭 시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화에서는
보통 3인칭 전지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시점과 이 시점으로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술자 교체, 그 다음에 시점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효과는 뭐예요?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효과는 입체감이 효과가 되는 거예요. 변하면 무조건 입체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효과. 그러면 Y. 자, 왜 시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가? 라고 하면 이 이유는 뭐냐면 1인칭 시점의 한계 때문이야. 자, 첫 번째. 자, 한계 때문입니다. 자, 바로 뭐냐면, 자, 다른 사람의 심리를 몰라요. 타인의 심리를 알 수 없고요. 사건의 전모를 몰라요. 1인칭 시점까지 얘기하는 거야. 사건의 전모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외화는 과거의 들은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화의 내용 자체가 들은 이야기가 본격적인 시작이고, 외화에서는 이거를 내화로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겠다. 그러니까 외화에서는 들은 얘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내화는 과거에 들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버려요. 전부 다 들은 이야기야. 자, 따라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구조가 맞냐면 바로 회상이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하고 그가 만났어요. 나하고 그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로 나오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로 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럼 그가 그때 어떻게 느꼈던 걸 모르잖아요. 따라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입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액자식 이런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럼 내가 질문 던질게. 자, 외화 이야기와 내화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서정이하고 나하고, 자, 둘이 막 옛날 재밌는 얘기를 했어. 야, 내가 만약에 대학 때, 여러분들, 내가 대학 때 막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한 거야. 그리고 시간이 30년이 흘렀다고 치자. 갑자기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30년 전에 내가 다녔던 국어학원에 선생의, 재밌었던 일화가 생각이 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화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야? 이제 룡서는 이렇게 소설이 시작되는 거야. 이해가죠?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그럼 여기 한번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자. 액자식 구성은, 자, 밑줄 쳐.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 여기다 밑줄. 자, 설명 1. 액자식 구성에서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밑줄. 내가 본 것은 이러했다. 하는 식으로 밑줄 쭉 치자. 서술자가 남의 체험이나 사건을 대신 서술해주는 형식이 많다. 이제 이해가죠? 그럼 남의 사건이나 체험이 바로 내화가 될 거예요. 따라서 액자에 해당하는 부차적인 이야기는, 자, 주로 1인칭 관찰자 시점. 쉽게 갑니다. 바로 외화는 1인칭 시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림에 해당하는, 자, 밑줄 쭉 쳐. 주 이야기는 그나 그녀와 같은 남의 체험 혹은 남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자, 3인칭 주인공 이런 건 없습니다. 3인칭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3인칭 시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액자 소설에는 밑줄 쭉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많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가볍게 보면 다 안 읽습니다. 자, 1. 자,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 동그라미. 자,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여기 물결 쳐. 냉랭하고 불친절한 건 죄송스러웠다. 물결. 그러나 일자리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는, 자, 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몇 인칭? 1인칭.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자, 질문 던질게요. 나는 사투리를 쓰니 아니면 표준어를 쓰니? 그럼 무조건 뭐예요? 나는 어떤 형 인물? 이거 우리가 황만근 할 때 했어요.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식인 인물입니다. 지식인. 거기다 지식인 형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지식인들 어떻게 나온다고요? 현실 개혁이 좀 없습니다. 알겠죠? 늘 이제 무기력해.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대잖아. 그냥 연민만 느끼는 거예요, 지식인은. 자, 갈게요. 자,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신세 타령의 실로 그 동그라미 실마리는 풀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그의 삶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소설로 지금 쓰는 겁니다, 이제. 내화로서. 자, 시간 드릴게요. 읽어봐요. 띄어쓰기를 잘못했네. 자, 거기다 적으세요. 그 밑에다가 다 읽은 친구는. 자, 그리고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지금. 자, 1. 외부. 그 밑에 그의 이야기라고 밑에 그림 하나 있죠?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1. 외부는 나와 그의 대화고요. 자, 이 내부는 그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니? 자, 그 작가 누구야, 얘들아? 현진건이지. 우선 현진건은 일제강점기 때 작가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현진건, 일제강점기. 자, 그러면 나는 지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는 무조건 뭘까? 소시민입니다. 자, 질문 던질게. 소시민의 삶 어땠겠니? 첫 번째, 무조건 가난.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가난하니까 어떻게 됐겠어? 유랑, 그렇지. 그래서 유랑에서 어떻게 돼? 가족해체. 갈등에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제는 뭘로 끝나? 민족의 순환. 주제 끝. 이 안에서 안 넘어간다고요. 전체 흐름이. 됐지? 자, 넘겨보세요. 자, 많이 줄였어요. 자, 이 선생님 책이 많이 줄였습니다. 선생님 책만 해도 이게 180페이지인데, 여러분들, 선생님 많이 줄였어요. 너무 긴 것 같아서. 예전에 이거 500페이지였습니다. 재수생들 할 때는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시 300, 그러니까 운문 300, 이렇게 다 X 쳐져 있잖아요. 다 새 책이에요, 여러분들. 맞게, 여기에 딱 맞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6강 형식법, 자, 형식, 자, 수사법, 자, 요거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수사법 들어갈 겁니다. 자,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수사법 이제 시, 이렇게 합니다.